암호문을 풀면 그 자리를 주겠다.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국방부 신설 사이버사령부의 전략지휘 통제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복잡한 데이터 흐름을 쉴 새 없이 뿜어내는 그곳의 공기를 가른 것은 바로 사령관, 박성준 중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처럼 회의실 전체를 장악했다. 통제실은 대한민국 국방기술의 심장부라 할 만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는 전 세계의 사이버 위협 정보가 실시간으로 번역되고 분석되어 그래픽으로 시각화되고 있었다. 그 중앙, 가장 큰 메인 스크린에는 방금 박성준 중장이 철옹성이라 자신한 새로운 군사 암호화 시스템의 소스 코드가 떠 있었다. 마치 고대 상형 문자처럼 복잡하고 난해한 기호들의 연속이었다. 회의실에 모인 이들은 모두 군의 내로라 하는 엘리트들이었다. 어깨에는 번쩍이는 계급장이, 얼굴에는 오랜 군 생활에서 묻어나는 엄숙함이 어려 있었다. 대령, 중령, 그리고 최소 소령급의 장교들만이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단상 위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이끄는 사령관의 입에 집중하고 있었다. 박성준 중장은 전형적인 야전 군인이었다. 다부진 체격, 짧게 깎은 머리, 그리고 그의 눈빛은 언제나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과 함께 자신의 권위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했다. 그는 전통적인 군 조직 내에서 힘과 권모술수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고, 사이버 전쟁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보다는 구시대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사이버 부대란 그저 키보드나 두드리는 샌님들의 집합소에 불과했다. 이 새로운 암호 시스템. 케르베로스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최고 두뇌들과 우리 사령부 정예 요원들이 3년간 공들여 만든 역작이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그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가슴을 펴고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벽이 아니다. 적의 침투 시도를 역으로 추적하여 그 근원지까지 태워버리는 능동적 방어 시스템이지. 그 어떤 해커도, 그 어떤 적대 세력도 감히 이 철옹성의 흠집조차 낼 수 없을 것이다. 장교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그의 옆에 선 김대령은 아첨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 중장은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리고 그는 새로 공석이 된 전략 암호 분석팀장 자리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 자리는 케르베로스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는 물론 적의 암호 체계를 분석하고 파괴하는 막중한 임무를 띤 핵심 보직이었다. 이 중요한 자리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지. 최고의 실력자만이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하며 건 박 중장의 시선이 회의실을 천천히 훑었다. 그의 시선은 쟁쟁한 영광급 장교들을 지나 회의실 가장 구석진 자리에 멈췄다.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가 앉아 있었다. 바로 이수연 하사였다. 짧은 단발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체구도 자가 군복이 다소 헐렁해 보였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단 하나의 하사 계급장은 별들이 난무하는 이 회의실에서 너무나도 초라했다. 그녀는 이번 팀장 후보군에 포함된 유일한 여군이자 유일한 부사관이었다. 서류상으로는 국방부 직속 정보부대에서 전출된 인재라고 되어 있었지만 박 중장에게 그녀는 그저 구색 맞추기용 들러리에 불과했다. 박 중장의 눈에 노골적인 경멸과 조롱의 빛이 스쳤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다.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자신이 얼마나 실력 위주의 공정한 지휘관인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눈엣 가시 같은 여군을 공개적으로 망신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이수연 하사를 향해 턱짓을 하며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거기 이수연 하사.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이수연은 미동도 없이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긴장도,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텅 빈 것 같은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박 중장은 그 태연한 모습이 더욱 거슬렸다. 그는 비웃음을 숨기지 않고 말을 이었다. 자네도 팀장 자리에 욕심이 있나? 정보부대에서 컴퓨터 좀 만졌다고 하던데. 몇몇 장교들 사이에서 억지로 참는 듯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좋다. 기회는 공평해야지. 박 중장은 뒤를 돌아 메인 스크린에 떠있는 암호 코드를 가리켰다. 지금부터 내가 특별한 기회를 주겠다. 저 암호, 케르베로스의 심장부다.
만약 이 자리에서 저 암호를 해독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류나 면접 따위는 다 집어치우고 당장 그를 팀장으로 임명하겠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이수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서막을 연 그 한마디였다. 특히 이수연, 하사, 만약 자네가 저 암호문을 푼다면 내가 약속하지 저 팀장 자리는 바로 자네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김 대령을 필두로 한 박 중장의 측근들이 대놓고 웃음을 터뜨렸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한 명의 여군 하사를 향한 거대한 조롱의 장으로 변했다. 불가능한 과제를 던져주고 그것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공개적으로 비웃는 잔인한 권력의 희롱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비웃음과 경멸의 시선 속에서도 이수연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녀는 단상 위에 박성준 중장을 텅 빈 것 같은 눈으로 잠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너무나 깊고 차분해서 오히려 박 중장이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을 정도였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그녀의 다음 한마디를 기다리며 멈춰섰다. 이수연 하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순한 인사이동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극비리에 진행 중인 작전의 일부였다. 시간을 거슬러 한 달 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NIS의 지하 벙커. 이곳은 외부 세계와 완벽히 차단된 오직 선택된 소수만이 출입할 수 있는 NIS의 두뇌와 같은 곳이었다. 소음 하나 없이 오직 서버 냉각팬이 돌아가는 소리와 키보드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그곳에서 이수연은 국정원 대외정보 분석국의 최연소 팀장이자 사이버 세계의 어둠 속에서 하데스 하뎃라는 코드네임으로 알려진 전설적인 해커였다. 그녀는 16살에 국내 최대 통신사의 보안망을 뚫고 보안 시스템에 대한 소고 샤오카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남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천재였다. 국정원은 그녀의 재능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비공식적으로 그녀를 발탁하여 국가를 위한 사이버 요원으로 키워냈다. 지난 10년간 그녀의 손을 거쳐 무력화된 적성국의 해킹 시도는 수백 건에 달했고 그녀가 설계한 국가기관망 방어 시스템은 그 어떤 공격도 허용하지 않는 철벽으로 명성이 높았다. 그런 그녀가 조용히 자신의 팀원들에게 휴가를 명하고 향한 곳은 국정원장의 집무실이었다. 원장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예리하게 살아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붉은색 표지로 된 기밀문서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 코드명 히드라. 원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지난 6개월간 우리 군의 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마치 내부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처럼 이수연은 말없이 서류를 넘겼다. 유출된 정보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동해 함대 작전 방영, 그리고 최근 창설된 사이버 사령부의 방어 시스템, 초기 설계도까지 심각한 수준을 넘어 국가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정보들이었다. 문제는 유출 경로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네. 외부의 해킹 흔적은 전무해. 그렇다면 답은 하나지. 내부의 배신자. 히드라는 머리가 여러 개인 뱀처럼 한두 명이 아닐 수도 있어. 거대한 조직일 가능성이 크다. 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특히 가장 많은 정보가 새어나간 곳이 바로 새로 창설된 사이버 사령부다.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의 사이버 안보를 책임져야 할 곳이 지금 가장 큰 구멍이 되어버렸어. 그는 돌아보며 이수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자네가 가야겠다. 하데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가장 낮은 신분으로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히드라의 머리를 찾아내 잘라버려야 해. 작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수연은 국정원에서의 모든 기록을 임시 삭제하고 정보부대 출신의 평범한 부사관이라는 위장신분을 부여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지우고 오직 하나의 임무만을 위해 군복을 입었다. 그것은 바로 국가를 좀먹는 배신자를 색출하는 것. 군 생활은 그녀에게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이었다. 매일 아침 울리는 기상나팔 소리, 익숙지 않은 제식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올가매는 것은 수직적이고 경직된 군 문화였다. 특히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쏟아지는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은 예상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사령관, 박성준 중장이었다. 그는 첫날부터 이수연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의 눈에 이수연은 그저
운 좋게 굴러들어 온 여자 부사관에 불과했다. 그는 회의 때마다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일부러 모두 앞에서 여자가 뭘 알겠냐는 식의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이수연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사치이자 작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오히려 박 중장의 경멸과 무시를 방패 삼아 조용히 움직였다. 낮에는 평범한 하사로, 밤에는 하데스문으로 돌아와 사령부 내부망을 은밀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조금씩 증거를 찾아내고 있었다. 비정상적인 데이터 전송 기록, 암호화된 통신 채널, 그리고 삭제된 접속 로그들. 배신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했고 시스템 깊숙한 곳에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백도어를 심어놓았다. 이수연은 그 백도어의 존재를 거의 다 파악해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 즉 누가 어떻게 정보를 빼돌리고 있는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 바로 박 중장이 자랑하는 케르베로스의 관리자 권한이 필요했다. 그리고 오늘 박성준 중장은 스스로 그 문을 열어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그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이수연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그는 이수연을 공개적으로 망신시켜 쫓아낼 생각이었겠지만 그가 던진 돌멩이는 오히려 잠자던 용의 코를 건드린 격이었다. 다시 현재의 회의실,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한 공기 속에서 이수연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개의 코드가 조합되고 해체되며 가장 효율적인 공격 루트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하사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눈앞에 둔 최상위 포식자, 하데스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박 중장의 오만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나지막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령관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수연의 대답은 회의실 안에 작은 폭탄처럼 떨어졌다. 예상치 못한 그녀의 반응에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조롱과 비웃음으로 가득 찼던 공기는 순간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저 하사가 감히 중장의 제안을, 그것도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받아들인단 말인가. 미친 것인가? 아니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멍청인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박성준 중장이었다. 그의 얼굴에 잠시 스쳐 지나갔던 놀라움은 이내 더욱 짙고 잔인한 조롱의 미소로 변했다. 그는 마치 평생 들어본 농담 중에 가장 웃긴 농담을 들었다는 듯 고개를 뒤로 젖히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하하.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지휘 통제실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울려 퍼졌다. 그 웃음은 신호탄이었다. 그의 웃음소리에 용기를 얻은 다른 장교들도 더 이상 참지 않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이수연 한 사람을 향한 거대한 조롱의 도가니가 되었다. 그들은 그녀의 용기가 아닌 무모함과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었다. 아주 좋아, 군인이라면 패기가 있어야지. 박 중장은 눈물까지 찔끔 흘리며 웃음을 그치고는 이수연을 향해 손뼉을 쳤다. 하지만 그 행동에는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재롱을 부리는 어린아이를 대하는 듯한 태도였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시지. 패기만으로 사이버 전쟁을 할 수 있는지 나도 궁금하군. 하지만 말이야, 이 하사. 그가 단상에서 내려와 천천히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군화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 무겁게 울렸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서서 위압적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최첨단 장비는 자네 같은 풋내기가 다룰 물건이 아니야. 실수로라도 시스템을 건드려서 고장이라도 내면 곤란하지 않겠나. 그는 연극 배우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번쩍이는 최신 서버들과 다중 모니터 시스템을 훑고 지나가 회의실 가장 후미진 구석, 먼지가 뽀얗게 쌓인 곳에 멈췄다. 그곳에는 마치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구형 컴퓨터 한 대가 놓여 있었다. 누가 언제 가져다 놓았는지도 모를 90년대에나 썼을 법한 구식 터미널이었다. 케이스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볼록한 CRT 모니터는 꺼져 있어도 그 낡음을 숨기지 못했다. 키보드는 기계식이라 타자를 칠 때마다 요란한 소리를 낼 것이 뻔했다. 그 터미널은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찬 이 지휘 통제실 안에서 잊혀진 유물처럼 존재했다. 박 중장은 그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명령했다.
저기, 저 터미널을 사용하도록. 자네 수준에는 그 정도가 딱 맞겠군. 저건 내부망과 연결은 되어 있지만 독립적으로 작동하니. 자네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메인 시스템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거야. 일종의 어린이용 풀장이라고 해두지. 그의 말은 이수연에게 가하는 최악의 모욕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비의 차별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사령부의 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처럼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는 행위였다. 김 대령은 사령관의 의도를 즉각 알아차리고 재빨리 행동에 나섰다. 그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이수연에게 다가가 팔을 뻗으며 길을 안내했다. 자, 이쪽으로 오시지. 이 하사, 위대한 도전자께서는 저쪽이 당신의 무대야. 그의 목소리에도 숨길 수 없는 조롱이 가득했다. 몇몇 장교들은 이제 아예 대놓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하사, 이제 어떡하려고 저러나? 사령관님 성격을 건드렸으니 오늘 제대로 본보기를 보이시겠군. 군 생활 끝났다고 봐야지. 그러게 왜 나서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것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이제 하나의 거대한 압력이 되어 이수연을 짓눌렀다. 동정, 경멸, 호기심, 그리고 비웃음. 그 어떤 시선 속에서도 그녀를 향한 존중이나 기대는 없었다. 하지만 이수연은 그 모든 것을 등 뒤로 한 채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군화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또각, 또각,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고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가 아니라 자신의 왕좌로 향하는 여왕처럼. 마침내 그녀는 낡은 터미널 앞에 섰다. 의자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전원 버튼을 눌렀다. 윙! 하는 소음과 함께 낡은 CRT 모니터가 힘겹게 깨어났다. 잠시 화면이 지지직거리더니 이내 검은 화면에 녹색 커서만이 외롭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무기였다. 박성준 중장은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저 건방진 여군 하사가 저 낡아빠진 고물 앞에서 몇 분간 낑낑대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거나 포기를 선언하는 장면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원했던 완벽한 결말이었다. 이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주변의 모든 소음과 시선들을 차단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히드라를 잡기 위한 마지막 관문,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저 오만한 권력에 대한 처절한 응징. 그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키보드 위로 양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들이 낡고 먼지 쌓인 플라스틱 키보드 위에 자리 잡았다. 회의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시간은 마치 멈춘 것 같았다. 검은 화면 위에서 깜빡이는 녹색 커서만이 곧 다가올 폭풍의 전조처럼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첫 번째 키가 눌리는 소리는 유난히 건조하고 날카롭게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마치 오래된 재봉틀이 전속력으로 돌아가거나 잘 조준된 기관총이 불을 뿜는 듯한 소리가 정적에 잠겨있던 지휘 통제실을 가득 채웠다. 소리의 근원지는 구석에 놓인 낡은 터미널이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수연 하사의 가늘고 하얀 10손가락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한 순간 이수연이라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던 공기가 완전히 변했다. 조금 전까지 보였던 평범하고 심지어 나약해 보이기까지 했던 하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어깨는 꼿꼿이 펴졌고 고개는 미동도 없이 모니터에 고정되었다. 무표정해 보였던 그녀의 눈은 이제 스크린의 녹색 빛을 반사하며 얼음처럼 차가운 집중력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수연 하사가 아니었다. 국가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수행해온 그림자. 전설적인 코드네임 하데스가 마침내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작은 모니터는 광란에 휩싸였다. 검은 화면을 가득 채우며 녹색 텍스트 라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 속도는 너무나 빨라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는 그 내용을 읽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그것은 단순한 명령어 입력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이 낡아빠진 고물 컴퓨터의 제한된 자원만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시스템 침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코딩하고, 컴파일하고, 실행하고 있었다. 처음에 그녀의 모습을 비웃으며 지켜보던 장교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박성준 중장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였지만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오만한 미소는 옅어지고 눈에는 의아함이 서렸다. 뭐 하는 짓이야? 쇼를 하는 건가? 그가 옆에 선 김 대령에게 나지막이 물었다. 김 대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색하게 웃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역시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가장 먼저 이변을 감지한 것은 회의실에 배석한 사이버 사령부의 실무 기술 장교들이었다. 암호 분석팀 소속의 젊은 강대위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이수연의 모니터를 보았다. 말도 안 돼. 그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옆자리의 동료가 왜 그러냐고 묻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건 지금 제로데이 공격을 위한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짜고 있는 거야. 그것도 알려지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야. 저런 알고리즘은 본 적도 없어. 저걸 어떻게 저 구식 터미널에서 실시간으로. 그의 말은 주변의 다른 기술 장교들에게도 퍼져나갔다. 그들은 모두 보안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이수연이 하는 일이 단순히 암호를 푸는 해독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금 문을 따고 들어가는 도둑이 아니었다. 그녀는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내 그곳에 구멍을 뚫고 성의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공성 무기를 직접 제작하여 공격하는 공성 전문가였다. 박 중장이 철옹성이라 자랑했던 케르베로스 시스템의 설계도 자체를 비웃으며 그 근본적인 허점을 파고들고 있었다.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다. 조롱과 비웃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경외와 불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 채우기 시작했다. 장교들은 더 이상 단상 위에 박 중장을 보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은 구석에서 벌어지는 기적과도 같은 광경에 못 박혀 있었다. 사령관님, 저건 한 기술 장교가 용기를 내어 박 중장에게 무언가 보고하려 했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지휘 통제실의 모든 사람들의 숨을 멎게 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회의실 중앙, 박 중장이 케르베로스의 위대함을 자랑하며 띄워놓았던 거대한 메인 스크린, 난해한 암호 코드가 가득했던 그 화면의 한가운데 예고도 없이 새로운 라인 하나가 깜빡이며 나타났다. Hate was here. 마치 깨끗한 흰 벽에 누군가 검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것과 같았다. 그 짧은 문장은 케르베로스의 복잡한 코드들 사이에서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치다.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완벽한 정적. 박 중장이 어린이용 풀장이라고 조롱했던, 외부망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자신했던 구식 터미널에서 입력한 명령이 사령부의 심장부인 메인 시스템 스크린에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암호를 푼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나는 이미 너희의 성벽 안에 들어와 있다. 너희가 철옹성이라 믿었던 이곳은 내게는 그저 모래성에 불과하다. 강 대위는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방화벽을 우회한 게 아니야. 그냥 통과했어. 마치 문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이. 박성준 중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의 두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메인 스크린과 구석의 이수연 하사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상황이 그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아니, 처음부터 통제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끔찍한 사실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 순간에도 이수연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타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제 기계적인 키보드 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옹성이 무너져 내리는 굉금이었고 오만한 권력자의 심판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소리였다. 회의실의 모든 이들은 이제 깨달았다. 자신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한낱 하사의 치기 어린 도전이 아니라 전설이 강림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메인 스크린에 떠있는 그 짧은 문장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문이었고 박성준 중장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오만과 위선의 성벽에 가해진 첫 번째 균열이었다. 하지만 이수연은 그저 균열을 내는 것에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그 성벽 전체를 먼지로 만들어버릴 작정이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키보드 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불도저의 엔진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가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할 때마다 메인 스크린의 케르베로스 암호 코드가 마치 끔찍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 견고해 보였던 코드 라인들이 경련을 일으키듯 뒤틀렸다. 일부는 의미불명의 기호들로 깨져나갔고 다른 일부는 오류를 의미하는 붉은색으로 변하며 경고 메시지를 뿜어냈다. 박 중장과 그의 팀이 3년간의 역작이라 자랑했던 그 암호체계는 이제 전설적인 해커의 손안에서 힘없이 해체되는 한낱 디지털 블록놀이에 불과했다. 막아, 당장 저 공격을 막아. 정신을 차린 박 중장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의 명령에 기술 장교 몇몇이 황급히 자신들의 콘솔로 달려갔다. 그들은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고 공격자의 IP를 추적하고 강제로 접속을 끊으려 필사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안 됩니다. 사령관님, 접속 차단이 먹히질 않습니다. IP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경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건 유령입니다. 관리자 권한을 빼앗겼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보고들이 회의실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그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은 지금 외부의 공격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시스템의 심장부를 장악한 신에게 하찮은 반란을 시도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수연이 타자를 치기 시작한 지 정확히 4분 58초가 지났을 때 메인 스크린의 모든 케르베로스 코드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거대하고 선명한 고딕체 글자가 나타나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 암호화 시스템 케르베로스 무력화 완료. 회의실은 시체한 치실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3년의 노력, 수백억의 예산, 그리고 국가 사이버 안보의 미래라 불렸던 철옹성이 단 한 명의, 그것도 자신들이 가장 무시하고 멸시했던 여군 하사에게 5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완전히 파괴되었다. 박성준 중장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이수연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암호를 푸는 것을 넘어 심판을 시작했다. 메인 스크린에 새로운 창 하나가 번쩍이며 열렸다. 창의 제목은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박성준 중장 개인 보안 폴더 열람 등급 SS급. 저 미친. 저게 어떻게... 박 중장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저 폴더는 군 내부망과도 분리된 자신의 개인 서버에 존재하는 그의 모든 비밀과 약점이 담겨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고 확신했던 최후의 보루였다. 하지만 하데스에게 보루란 존재하지 않았다. 첫 번째 파일이 열렸다. 스위스 은행의 계좌 거래 내역서였다. 알파 방산이라는 유령 회사로부터 지난 2년간 매달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군납 비리를 통해 그가 착복한 검은 돈이었다. 두 번째 파일이 열렸다. 화면이 반으로 나뉘며 왼쪽에는 케르베로스의 소스 코드가, 오른쪽에는 2년 전 러시아의 한 해킹 그룹이 다크웹에 공개했던 상업용 암호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가 나타났다. 두 코드의 핵심 알고리즘은 90% 이상 일치했다. 그가 자랑했던 역작은 사실 표절과 짜깁기로 만들어진 사기극에 불과했다. 장교들의 입에서 신음과도 같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존경했던 사령관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창이 열리며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그것은 외국의 무기 중개상과 주고받은 암호화된 이메일들이었다. 제목은 RE 프로젝트 K 컨설팅 비용. 그 내용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무기 도입 사업과 관련된 기밀 정보들을 돈을 받고 팔아넘긴 반역 행위의 증거들이었다. 히드라의 가장 거대한 머리 중 하나가 바로 박성준 중장, 그 자신이었던 것이다. 안 돼. 모든 것이 폭로되자 박성준은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그의 눈은 실핏줄이 터져 붉게 물들었다. 그는 통제실을 향해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다. 전원 차단해 당장 이 건물의 모든 전원을 내려어서 그의 광기 어린 명령에 김 대령과 몇몇 충성파들이 허둥지둥 비상전원 차단 장치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들의 손이 붉은색 비상 레버에 닿기 직전 메인 스크린의 모든 창이 사라지고 새로운 경고 메시지가 화면 전체를 뒤덮었다. 관리자 하데스에 의해 시스템 전체가 통제 상태에 돌입합니다. 모든 수동 제어 기능을 비활성화합니다. 그들은 디지털 감옥에 갇혔다.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자신들의 사령관이 저지른 죄악이 전시되는 것을 강제로 지켜봐야 하는 지옥이었다. 박성준 중장의 절규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구석의 낡은 의자에 앉은 이수연은 마침내 키보드에서 손을 떼었다. 그녀는 조용히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자의 차가운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박성준 중장의 광기 어린 외침은 어느새 헐떡이는 신음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단상 옆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자신의 모든 죄악이 전시된 스크린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 권력, 부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현실을 그의 이성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지휘 통제실은 얼어붙었다. 수십 명의 엘리트 장교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하늘처럼 떠받들던 사령관은 반역자이자 범죄자로 전락했고 가장 무시했던 말단 하사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손에 쥔 절대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공기는 서버 냉각팬이 돌아가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이수연의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낡은 의자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의 동작은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자석처럼 끌어당겼다. 그녀는 군복상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잡고 검은 물건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투박하고 견고한 디자인, 외부 안테나, 그리고 그 어떤 통신사의 로고도 찍혀 있지 않은 매끈한 표면, 그것은 오직 극비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 요원들에게만 지급되는 암호화 위성 전화기였다. 그 전화기의 등장은 그녀가 평범한 군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마지막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이수연은 어두운 구석에서 나와 회의실의 중앙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또각, 또각. 그녀의 군화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발소리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주저앉은 박성준 중장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정면, 자신의 손에 들린 위성 전화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 하나의 버튼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도 없이. 즉시 통화가 연결되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나지막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명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하드수? 그녀는 자신의 코드네임, 단 한마디만을 말했다. 마치 그것만으로도 수신자는 모든 것을 알 것이라는 듯. 목표 식별 완료. 히드라의 머리 중 하나, 박성준 중장, 증거 확보 및 전파 완료.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다. 마치 임무 결과를 보고하는 로봇 같았다. 정리팀 투입 요청.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는 낮고 중후한, 엄청난 권위가 느껴지는 남자의 목소리가 짧게 흘러나왔다. 승인, 5분 내 도착, 수고했다. 네. 이수연은 짧게 대답하고 통화를 끊었다. 15초도 채 걸리지 않은 지극히 사무적인 통화였다. 하지만 그 내용은 박성준 중장의 남은 영혼까지 파괴해버리기에는 충분했다. 무너진 차의 바닥에 앉아있던 박성준의 귀에 그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의 뇌는 충격으로 거의 마비된 상태였지만 두 개의 단어가 그의 의식 깊은 곳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히드라, 그리고 하데스. 히드라. 그것은 국정원이 내부의 거대한 스파이 조직을 지칭하기 위해 붙인 코드네임이었다. 군 최상층부에서도 극소수만이 아는 1급 기밀. 저 여자가, 저 하사가 어떻게 그 이름을, 그리고 하데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성준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섬광처럼 터져나왔다. 그가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시절,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쉬쉬하며 주고받았던 이야기들,
국정원 내부에 존재하는 전설적인 사이버 요원에 대한 소문, 국적도, 성별도, 나이도 알려지지 않은 채 오직 하데스라는 코드네임으로만 불리는 유령. 소문에 따르면 하데스는 단신으로 적성국의 전력망을 마비시키고 세계적인 해커 조직을 하룻밤 사이에 괴멸시켰다고 했다. 그는 단순한 해커가 아니라 사이버 세계의 재앙 그 자체이며 국정원이 쥔 최악의 비대칭 전력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저 부풀려진 전설, 허무맹랑한 신화라고 모두들 생각했다. 박성준 자신도 코웃음을 쳤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서 그 신화가 현실이 되어 서 있었다. 불가능한 속도의 해킹, 자신이 만든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장악, 그리고 하데스라는 코드네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박성준의 뇌리에 거대한 망치가 내리꽂혔다. 그가 조롱하고 모욕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며 짓밟으려 했던 저 연약해 보이는 여군 하사가 바로 그 전설 속의 하데스였다. 헤어옥. 그의 목에서 기괴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공포는 분노와 절망을 집어삼켰다. 자신의 경력이나 감옥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이 감히 신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느끼는 원초적이고 압도적인 공포였다. 그는 감히 살아있는 전설의 턱수염을 건드린 것이다. 박성준 중장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나다 못해 한 톨의 먼지조차 남기지 않고 증발해 버렸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공포로 가득 찼으며 그의 영혼은 텅 빈 껍데기만 남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수연은 위성 전화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박성준을 등지고 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작품이 전시된 메인 스크린을 고요히 응시했다. 정리팀의 도착을 기다리는 침묵의 사형 집행인처럼 운명의 전화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피할 수 없는 심판뿐이었다. 이수연의 통화가 끝난 후 지휘 통제실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했다. 5분,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약속한 시간이었다. 그 5분은 그곳에 있는 모두에게 영원과도 같이 길게 느껴졌다. 어떤 이는 마른 침을 삼켰고 어떤 이는 애써 태어난 척 시선을 다른 곳에 두었지만 모두의 신경은 오직 회의실의 육중한 강철문에 쏠려 있었다. 박성준. 이제는 전 중장이 될 남자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귓게는 하데스라는 이름만이 악몽처럼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감옥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리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정확히 4분 30초가 지났을 때였다. 쾅! 회의실의 문이 폭발과도 같은 소리를 내며 안으로 열렸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기세는 마치 장갑차가 벽을 뚫고 들어오는 듯 위압적이었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방탄 헬멧으로 완전 무장한 헌병, 특수임무대 SDT 대원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K1A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회의실의 주요 지점을 장악했다. 그들은 회의실에 있는 영광급 장교들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는 듯 날카로운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 뒤로 칠흑 같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유령처럼 들어섰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그들의 걸음걸이와 주변을 훑는 냉정한 시선은 오직 국가의 그림자 속에서 일하는 자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바로 국가정보원, NIS의 현장 요원들이었다. 그 무리의 선두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군 장성보다도 강력한 권위와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국정원 감찰실장이자 히드라 작전의 현장 총책임자였다. 감찰실장은 회의실 안에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질비하게 늘어선 대령들과 중령들은 그의 안중에 없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곧장 회의실 중앙에 서 있는 이수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아주 미세하게, 다른 사람들은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만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 요원들 사이의 암묵적인 신호, 임무 확인의 의미였다. 이수연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짧게 고개를 끄덕여 응답했다. 그 짧은 신호 교환만으로 회의실 안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정리되었다.
이곳에 진짜 지휘관은 쓰러진 박성준 중장도,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장교들도 아닌 바로 저 말단 계급의 여군하사라는 사실을 모두가 뼈저리게 깨달았다. 감찰실장은 2명의 NIS 요원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성준에게로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박성준의 심장을 조여왔다. 다른 장교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비켜섰다. 그 누구도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감찰실장은 박성준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그를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품 안에서 2개의 서류를 꺼내 들었다. 그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쳐 보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다. 박성준 중장,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 간첩죄, 군형법 제5조 이적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수수 혐의로 현 시간부로 당신을 긴급 체포한다. 그가 읊는 죄명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박성준의 가슴에 박혔다. 그리고 그는 2번째 서류를 들어보였다. 그곳에는 국방부 장관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또한 국방부 장관의 직권 명령에 따라 금일 15시 25분을 기해 박성준의 중장 계급을 파면하고 모든 직위에서 해제한다. 파면? 군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치욕적인 단어였다. 감찰실장은 옆에 서 있던 헌병 특임대장, 강인한 인상의 소령에게 턱짓을 했다. 헌병 소령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감정 없는 눈으로 박성준을 내려다보며 모욕적인 반말로 명령했다. 박성준, 무릎 꿇어.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박성준은 저항하지 않았다. 헌병 대원들이 그의 어깨를 거칠게 눌러 바닥에 무릎을 꿇렸다. 떼얼렸다. 그의 평생의 자존심이 박살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모든 장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헌병 소령은 박성준의 군복 어깨와 옷깃에 붙어 있던 3개의 빛나는 별, 중장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찍! 군복의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권력과 명예의 상징이었던 은빛 별들은 차가운 바닥으로 힘없이 내팽개쳐졌다. 이어서 헌병 대원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2 팔을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와 함께 그의 모든 것은 끝이 났다. NIS 요원들은 이제 초라한 죄수가 된 박성준을 양쪽에서 붙들고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때 자신의 부하였던 이들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했다. 김대령을 비롯한 그의 측근들은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비굴함이 역력했다. 육중한 강철문이 그의 등 뒤에서 닫혔다. 바닥에는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3개의 별이 먼지 속에 버려진 채 나뒹굴고 있었다. 그것은 한 오만한 권력자의 처참한 몰락을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이었다. 이수연은 굳게 닫힌 문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더 이상 하찮은 하사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거악을 심판한 정의의 화신 그 자체였다. 박성준이 치욕스럽게 끌려나간 후에도 지휘 통제실은 한동안 깊은 침묵과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장교들은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것처럼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바닥에 내팽개쳐진 은빛 별 3개가 방금 전 벌어진 일이 꿈이 아닌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갈 곳을 잃고 헤맸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굳게 닫힌 문을 보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회의실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버린 2 사람. 국정원 감찰실장과 이수연 하세계로 향했다. 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신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었다. 특히 박성준의 측근이었던 김대령과 같은 이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감찰실장이었다. 그는 박성준이 조금 전까지 서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던 바로 그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이곳의 권력이 완전히 이전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날카로운 눈으로 회의실 안의 모든 장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장교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절대적인 무게감을 담고 있었다. 방금 여러분이 목격한 것은 국가를 배신한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 과정이다. 그는 단호하게 상황을 규정했다. 최근 우리 군 내부, 특히 이 사이버 사령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기밀 유출 사건, 코드명 히드라의 배후에 바로 박성준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 안보를 적에게 팔아넘긴 반역자다. 히드라라는 코드명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장교들 사이에서 경악의 술렁임이 일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군납비리 현장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간첩 사건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질렸다. 감찰실장은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말을 이었다. 그는 이수연이 서 있는 쪽으로 손짓을 했다. 그리고 그 흉악한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해 국정원은 최고의 요원을 이곳에 투입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이수연에게로 향했다. 감찰실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모두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표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수연 하사는 군인이 아니다. 그녀의 진짜 신분은 국가정보원 대외정보분석국 소속 사이버 안보팀장, 코드네임 하데스다. 하드슈. 그 이름이 공표되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몇몇 기술 장교들은 저도 모르게 아 하는 탄식을 뱉었다. 그들에게 하데스는 신화 속의 이름이었다.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방어해야 했던 사이버 세계에 보이지 않는 신, 그 신이 자신들이 매일 마주치고 심지어 무시하기까지 했던 저 작은 체구의 여군 하사였다는 사실을 그들의 뇌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김대령은 이제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신화 속의 존재에게 저질렀던 무례와 조롱을 떠올리며 차라리 이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감찰실장은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다. 그는 회의실 전체를 향해 마지막 통보를 날렸다. 박성준의 배신으로 인해 이 사령부의 보안 시스템과 지휘 체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내부 공모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의 공동 명령에 따라 새로운 사령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사이버 사령부의 모든 지휘 및 통제권을 임시 대리인에게 위임한다. 그는 다시 한번 극적인 침묵을 유지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사령관 대리로서 이수연 팀장이 그는 잠시 말을 끊고 그녀의 신분을 정정했다. 아니, 이수연 요원이 그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곳의 모든 인원과 자산은 이수연 요원의 직접 통제를 받는다. 그녀의 명령은 곧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다. 불복종은 즉결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회의실은 다시 한번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자신들이 조롱하고 멸시했던 계급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하사가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정점에 선 최고 지휘관이 된 것이다. 군의 공식적인 지휘 계통이 무너지고 국가 안보라는 비상 상황 아래 새로운 질서가 강제로 세워지는 순간이었다. 감찰실장은 할 말을 마쳤다는 듯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는 이수연에게 다가가 공식 명령이 담긴 데이터 패드를 건넸다. 그리고는 임무를 완수해 주길 바란다. 는 짧은 말을 남기고 자신의 NIS 요원들과 함께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퇴장했다. 헌병 특임대 병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리를 지켰다. 이제 지휘 통제실에는 새로운 최고 지휘관이 된 이수연과 그녀의 부하가 된 수십 명의 장교들만이 남았다. 이수연은 데이터 패드를 손에 든 채 회의실 중앙에 섰다. 그녀의 주변으로 경외와 공포, 그리고 불신이 뒤섞인 수십 개의 시선이 꽂혔다. 낡은 질서는 죽었다. 이제 강철과 코드로 만들어진 그녀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국정원 감찰실장이 떠난 후 지휘 통제실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제는 부하가 되어버린 수십 명의 장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평생을 계급과 서열에 따라 움직이도록 훈련받은 군인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지휘 계통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재편되었다. 바로 어제까지 자신들이 무시했던 어깨에 작대기 하나뿐인 하사가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사령관 대리가 된 것이다.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깬 것은 이수연이었다. 데이터 패드를 손에 쥔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박성준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사령부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곳에 그녀가 섰다. 그녀는 데이터 패드를 연단 위에 내려놓고 잠시 허공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들어 장교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텅 비어 있지도, 감정을 읽을 수 없지도 않았다. 날카롭고 강렬하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입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의 조용하고 차분한 톤이 아니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어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모두 주목. 그녀의 첫 마디에 모든 장교들이 본능적으로 허리를 펴고 차렷 자세를 취했다. 지금부터 사이버 사령부는 최고 등급의 비상작전 체제에 돌입한다. 이전의 모든 업무와 보고 체계는 즉시 중단하고 지금부터 내리는 내 지시에만 따른다. 질문은 받지 않는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토를 달 수도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연단에 있는 콘솔을 몇 번 조작했다. 그러자 메인 스크린에 박성준의 범죄 증거 대신 알아보기 힘든 복잡한 코드의 흐름이 나타났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령부의 현실이다. 그녀는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박성준이 심어놓은 백도어 다. 그는 케르베로스라는 허술하고 낡은 방패 뒤에 적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비밀 통로를 열어두었다. 저 코드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다. 사령부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악성 스파이웨어다. 장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난 6개월간 유출된 기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나누는 대화, 우리가 보는 화면, 우리의 모든 작전 계획이 적의 손에 넘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령부는 더 이상 철옹성이 아니라 적의 손바닥 위에 놓인 유리상자일 뿐이다. 그녀의 말은 절망적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위기를 선포하는 동시에 그 위기를 통제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혼란에 빠진 부하들에게 공포가 아닌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암호분 속팀 갱 대위. 그녀가 자신을 처음으로 알아봤던 젊은 대위를 지목했다. 강 대위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 속에 벌떡 일어섰다. 네, 당신 팀은 지금 즉시 케르베로스 시스템을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분리하고 모든 소스 코드를 폐기 처분하라. 그리고 내가 지금 전송하는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 코드네임 아르고스 아르곳들을 메인 시스템에 설치한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실행해야 한다. 시간은 2시간 주겠다. 할 수 있겠나? 강대위의 눈이 빛났다. 공포와 절망 대신 전문가로서의 투지와 존경심이 타올랐다. 그는 자신의 우상에게 직접 임무를 하달받은 기사처럼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네, 완수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관제팀, 김소령. 네? 김소령은 긴장한 나머지 말까지 더듬었다. 제인타임은 지금 즉시 사령부의 모든 외부 접속, 물리 회선을 차단한다. 인터넷, 인트라넷 할 것 없이. 외부와 연결된 모든 케이블을 절단하라는 의미다. 이 건물을 완벽한 섬으로 만들어라. 허가되지 않으신 데이터가 단 1바이트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남아있는 모든 장교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사냥을 시작하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 지금부터 박성준의 공모자, 아직 숨어있는 히드라의 남은 머리들을 사냥한다. 메인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가 떠올랐다. 지난 수개월간의 내부망 접속 기록과 의심스러운 데이터 이동 경로였다. 이것은 박성준과 내부 공모자들이 남긴 흔적이다. 이 기록들을 샅샅이 분석해서 내부 조력자들을 전부 색출해내라.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배신자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라 전쟁이다.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 지휘 통제실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 혼란과 공포에 빠져 있던 장교들의 눈에 다시 군인으로서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명확한 목표와 유능한 지휘관을 만났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움직여! 그녀의 마지막 명령과 함께 장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콘솔 앞에 앉아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고 누군가는 팀원들을 모아 작전 회의를 시작했다. 혼돈의 공간이었던 지휘 통제실은 이제 거대한 위협에 맞서 싸우는 효율적인 전쟁 기계의 심장부로 변모했다.
이수연은 단상 위에서 자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새로운 부대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지휘 아래 절망은 기회로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악인을 처벌한 해커가 아니었다. 그녀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진짜 적을 향해 칼을 빼든 지휘관이었다. 반격의 서막이 그녀의 손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몇 주 후 사이버 사령관 집무실 새벽의 푸른빛이 거대한 방탄창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한때는 박성준의 과시욕으로 가득 찼던 이 공간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화려한 상패와 기념사진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들과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실시간 사이버 위협 맵이 들어서 있었다. 전 세계의 네트워크 공격 흐름을 보여주는 스크린의 빛이 방 안의 유일한 조명이었다. 이수연은 사령관의 의자에 앉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데이터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 그녀에게 잠은 사치였다. 그녀의 지휘 아래 사이버 사령부는 말 그대로 환골탈태했다. 박성준 체제하에 나태하고 비효율적인 관료주의는 사라지고 오직 실력과 임무 완수 능력만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하데스가 직접 설계한 새로운 방어 시스템 아르고스는 이전의 케르베로스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단순히 공격을 막는 방패가 아니었다. 100개의 눈으로 모든 것을 감시하는 신화 속 거인의 이름처럼. 아르고스는 침투 시도를 감지하는 즉시 공격자의 정보를 역추적하고 수십 개의 가상 함정 허니판으로 유인하여 그들의 해킹 툴과 목적을 분석하고 심지어 역으로 공격자의 시스템에 피해를 입히는 능동적인 괴물이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강대위가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은 존경심과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령관 대리님, 보고 드립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요원님이나 팀장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이수연은 이곳의 명실상부한 지휘관이었다. 간밤에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해커 조직으로 추정되는 세력의 대규모 DDoS 공격과 시스템 침투 시도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르고스가 모든 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했으며 그 과정에서 공격자 측 서버 세 곳의 위치를 특정하고 접속 권한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이수연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잘했다. 확보한 정보는 즉시 국정원 본부로 이관하고 공격 패턴을 분석해서 방어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대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기쁜 목소리로 보고를 이었다. 방금 전 국정원 현장팀으로부터 연락 왔습니다. 대리님께서 추적하신 네트워크 접속 기록을 바탕으로 군수지원과의 내부 공모자 2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 사령부 내부에 숨어있던 히드라의 조직원들은 모두 소탕되었습니다. 그 보고를 끝으로 길고 길었던 작전이 마침내 끝을 맺었다. 알겠다. 수고했다. 강대위, 이제 돌아가서 좀 쉬도록.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강대위는 경례를 붙이고 집무실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이 새로운 사령부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혼자 남은 이수연은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댔다.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거대한 군부대 위로 장엄한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을 밀어내고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마치 새로 태어나는 사이버 사령부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식어 빠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때 책상 위에 위성 전화기가 짧게 진동했다. 국정원장의 메시지였다. 히드라는 죽었다. 수고했다. 하데스, 이제 집으로 돌아올 시간인가? 이수연은 그 메시지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이제는 한치의 혼란도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국가에 보이지 않는 국경을 지키고 있는 부하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짧게 답장을 입력했다. 아직입니다. 성벽은 세워졌지만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반역자를 처벌하고 임무를 끝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무너진 성터 위에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철의 디지털 요새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새로운 사명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녀의 눈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차갑지만 강렬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